그냥 오라면 이제 와. 쇠사슬로 한국인들을 구금할 땐 언제고 이제야 다시 와달라고 애원하는 미국의 꼴이 황당한데요. 현재 구금 사태를 겪고 트라우마를 겪는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단순 구금이 아니라 족쇄까지 차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하나 둘 공개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한국은 당당하게 받아치기로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을 다시 원한다면 계약서에 서명하라며 청구서를 보냈는데 이를 받아든 미국은 아연실색하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긴급 보고서였죠. 국토안보부 인장이 찍힌 표지를 보자마자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더군요. 20년간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긴급 보고서를 수없이 봤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첫 번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족쇄를 찬 아시아계 남성들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혹시 테러범이라도 체포된 건가? 그런데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조지아주 남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다름 아닌 한국 엔지니어들이었거든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기술자들 말이에요. 제가 그 이름들을 다시 읽어봤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정부가 직접 요청해서 온 고급 기술 인력들이었죠. 조지아와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구금 사유가 비자, 서류 미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첨부된 서류를 보니 이들의 비자는 모두 정상이었거든요.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구금한 거죠? 제3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경악스러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족쇄를 찬 채 기어다니는 모습, 미국 경비원이 그들의 식사 트레이에 침을 뱉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구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인격 모독 수준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3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국제에너지회의 파견관으로 서울에서 6개월간 근무했을 때의 일이었죠. 당시 한국은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그때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자존심과 기술에 대한 무서운 집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무시당하는 걸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존슨 차관에게 직통으로 연결됐어요. 존슨, 이게 대체 뭔 일이야? 한국 엔지니어들을 왜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지? 전화 너머로 존슨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야, 이건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니. 도대체 누구 지시냐고 물으니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입을 열더군요. 트럼프 대통령 직접 지시라고 하더군요. 한국이 너무 건방지게 굴고 있으니 본때를 보여주라는 거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굴욕이었거든요. 우리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더 끔찍한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는 거였죠. 서울에서 일할 때 느꼈던 그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섰어요. 존슨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이 이런 식으로 금이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절대 이런 모독을 참지 않을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동맹의 근본적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도 있었거든요. 아침 7시가 되자 CNN 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뤘어요. 앵커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조지아주에서 비자 문제로 한국인 기술자들이 일시 구금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일상적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적인 절차라고요? 족쇄를 채우고 기어다니게 하는 게 일상적인 절차라는 말인가요? 저는 속이 끓어올랐어요. 폭스뉴스는 더했습니다. 한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제목을 뽑았더군요. 서울에서 항의가 들어왔지만 이는 명백한 과장이라고 보도했어요. 과민 반응이라니 자기네 기술자들이 짐승 취급받는데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거였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강력히 항의한다고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화면 속 장관의 표정을 보니 정말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죠. 서울에서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저렇게 분노할 때는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의 그 6개월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당시 저는 국제에너지회의 파견관으로 한국에 갔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순환 근무의 일환으로 가는 거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치열한 에너지가 느껴지더군요. 택시 기사도 그렇고 호텔 직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쫓기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미팅 시간은 칼같이 지키고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미국에서 온 관료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죠. 그때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LNG 터미널 건설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뒤틀렸을 때였거든요.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끊어야 했고 대안을 찾기 위해 전 세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택의 초대형 LNG 터미널을 6개월 만에 건설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보통 이런 시설은 3년 걸리는데 말이죠.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직접 가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24시간 3교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잠도 현장에서 자면서 일했습니다. 그것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말이죠. 제가 그때 만난 현대중공업 팀장 김철수 씨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에 핏발이 서 있을 정도로 피곤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소피아 씨,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기술과 성실함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김철수 씨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면서도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말이죠. 완공식 날 김철수 씨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가 한국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 기준이 느슨하다면서 일방적으로 비판했죠. 그때 한국 엔지니어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데이터를 준비해서 독일 엔지니어를 논리적으로 설득했거든요. 우리 방식이 더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다는 걸 수치로 증명했죠. 독일 엔지니어는 결국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걸 절대 참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하더군요. 그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 미국 본사에서 갑자기 사양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미 50% 진행된 상황에서 전면 재설계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최소 몇 개월은 지연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국 팀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기한도 지키고 품질도 지키겠습니다. 대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일정을 맞췄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경험이 오늘 보고서를 보는 제 시각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족쇄를 찬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진을 봤을 때
그 강인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 저런 굴욕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이미 동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 엔지니어 구금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더군요. 하지만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토마스 부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어제 한국 건 때문에 밤새 고민했다면서. 그런데 이건 정말 단순한 절차상 문제야. 서류 검증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혼란일 뿐이라고. 제가 어제 본 사진들을 언급하자 토마스는 손을 흔들며 대답하더군요. 그건 과장된 거야. 언론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각색한 거라고. 실제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하네. 정말 그럴까 싶어서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었더군요. 제임스는 아예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우리도 해외에서 이런 일 당하면 그냥 넘어가잖아.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없다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었죠. 오전 10시쯤 CNN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제 보도된 한국 기술자 구금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이를 통상적인 서류 검증 절차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서는 과도한 반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상적인 서류 검증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족쇄를 채우고 바닥을 기게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는 말인가. 폭스뉴스는 더했습니다. 화면에 큰 제목이 떴더군요. 서울의 과민 반응. 동맹에 먹칠하나. 진행자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일로 호들갑을 떠는 건 미성숙한 외교의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런 일상적 검증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사설에서는 한국의 반응을 외교적 미성숙의 사례라고 꼬집었거든요.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썼더군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언론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한국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린다가 말하더군요. 한국이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면 조용히 외교 채널로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지? 마이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건 동맹국답지 않아. 일본을 봐. 훨씬 성숙하게 대응하잖아. 일본 얘기가 나오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일본이 성숙한 게 아니라 그냥 굴복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분위기상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거든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NHK 뉴스를 보니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더군요. 스튜디오에 패널들이 나와서 한국 상황을 두고 웃고 있었거든요. 한 패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작은 일로 야단 법석을 떠는 건 아직 국제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일본은 이런 일이 있어도 조용히 외교적으로 해결합니다. 다른 패널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울고 있는 서울을 보세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하지만 미국은 그들에게 현실을 보여준 거죠. 스튜디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역겨웠습니다. 동맹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 조롱하는 게 성숙한 반응이라는 말인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갈등은 동맹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 한국을 비난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저녁 뉴스에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익명으로 한 말이 인용됐거든요. 한국은 주제를 모르고 과잉 대응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조롱하는 게 일본의 전략인가 싶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반응을 과민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제가 서울에서 본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리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뉴스를 다시 보니
일본 언론들의 조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진행자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너무 중요하고 충성스러우니까. 한국은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 주말 내내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일본 방송 클립들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었거든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도쿄 방송사들은 아예 한국 조롱을 메인 콘텐츠로 만들고 있었더군요. TBS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들이 한국 상황을 두고 실컷 웃어댔습니다. 한 패널이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서울은 울고 도쿄는 순종한다. 어느 쪽이 현명할까? 스튜디오가 폭소로 터져 나갔습니다. 순종을 현명함이라고 부르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더 가관인 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또 다른 진행자가 말하길 한국인들은 마이크로칩 몇 개 만든다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더군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현실을 보여줬다. 그들의 자리는 목줄 맨 개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그게 균형을 되찾는 거라고 하더군요. 진짜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자신들은 뭔데 한국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멘트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일본은 너무 중요하고 충성스럽다. 한국은 주제도 모르고 과잉 반응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충성스럽다는 표현을 쓰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충성이 아니라 굴복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의 실제 행동을 보니까 더 가관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에 일본이 미국에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50억 달러였습니다. 방위비 증액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보호비나 다름없었죠. 워싱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가 직접 요구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일본이 그 돈을 기꺼이 낸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정말로 미국이 일본을 특별 대우해주기 때문일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거든요. 미국이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같은 주에 미국이 일본 농산물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충성금을 바쳤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일본 언론들은 그걸 숨기고 한국 조롱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NHK 뉴스를 보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도쿄의 한 평론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저항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일본은 순종하고 명예를 얻습니다. 명예라니 돈 뜯기고 관세까지 당하면서 무슨 명예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사설로 이런 내용을 실었더군요. 일본의 현실적 외교가 한국의 감정적 외교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다. 국제사회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 한국은 아직 그걸 배우지 못했다. 실리를 추구한다면서 550억 달러나 갖다 바치는 게 실리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더 웃긴 건 일본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에서 그 550억 달러 지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여당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국에 대해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신뢰받는 파트너다. 성의를 보인다는 게 돈 갖다 바치는 거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주 금요일에는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본은 동맹 관계에서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적 성숙함이다. 한국도 배울 필요가 있다. 인내심이라니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걸 인내심이라고 부르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었던 건 일본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 거리 인터뷰를 보니 대부분이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한 시민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우리처럼 차분하게 대응해야죠. 또 다른 시민은 일본이 돈을 내는 건 투자라고 하더군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결국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 주말 오사카에서 열린 토론회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서울은 자존심 때문에 실리를 놓치고 있다. 도쿄는 실리를 위해 자존심을 접었다. 어느 쪽이 현명한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싶었습니다. 자존심을 접고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일까?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거든요. 우리는 순종해서 미국의 사랑을 받고
한국은 반항해서 미국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일본의 태도가 결국 자신들한테 독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국 엔지니어 구금 사건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잊혀진 뉴스 취급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시설까지 가서 말이죠. 금요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차를 몰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그 시설은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콘크리트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더군요. 정문에서부터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면회를 신청했지만 당연히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국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공식 업무라고 우겨댔더니 결국 시설 관리자가 나왔습니다. 존스라는 50대 남자였는데 처음엔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더군요. 여기 왜 왔냐는 식으로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와의 외교 현안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안내를 해주더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였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양쪽으로 철창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구금자들과는 달리 한국인들만 따로 격리되어 있었더군요. 존스에게 왜 따로 격리했냐고 물어보니 그는 대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더군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특별관리 대상이라면서 말이죠. 한국인 구금자들이 있는 구역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직접 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에서 본 사진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족쇄를 찬 채로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존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얼굴에 왜 멍이 들어있냐고. 존스는 당황한 듯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항하다가 넘어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한국인의 눈빛을 보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맞은 거였거든요. 제가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존스가 막았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접촉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그 한국인이 저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말로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제가 미국인인 걸 알아보고는 영어로 말하더군요. 제발 가족에게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달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기술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존스가 빨리 가자고 재촉했지만 저는 좀 더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한국인들도 비슷한 상태였거든요. 모두 초췌한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조지아 공장을 짓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설을 나오면서 존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구금할 예정이냐고. 존스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계속 구금하라는 명령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차에 돌아와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한국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을 텐데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동맹국을 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부의 조지아 구금시설 방문 결과를 보고했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데이비스 국무차관이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거든요. 소피아,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이건 큰 그림에서 봐야 할 문제야. 한국이 최근에 너무 건방지게 굴고 있어서 좀 단단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큰 그림이라니 동맹국 기술자들을 짐승처럼 가둬놓고 무슨 큰 그림이냐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분위기상 더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거든요. 화요일 오후 갑자기 브리핑룸이 부산해졌습니다. 상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공지가 떨어진 거였거든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직접 나선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기자회견은 예고 없이 열리지 않는데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저도 뒤쪽에 서서 지켜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연단에 올라서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큰 선언을 하기 전에 그런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3,500억 달러의 특별기여금을 미국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동맹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00억 달러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GDP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인데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놓으라는 거잖습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3,500억 달러라고 하셨습니까? 러트닉 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3,500억 달러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정당한 비용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러트닉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보호하에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뒤에서 듣고 있다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고 있던 건 뭐란 말입니까? 게다가 한국은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기자회견이 끝나자 브리핑룸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확인하며 떠들어댔거든요. 한 기자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요구가 아니라 갈취 아닌가. 3,500억 달러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맞습니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몇 분 후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경제 애널리스트가 말하길 이 금액을 지불하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고 통화 가치가 폭락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파산 수준이라는 거였죠. 블룸버그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불하거나 경제적 고립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다. 저녁 뉴스에서는 각국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거든요. 독일 총리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국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제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죠. 프랑스 외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일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미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각국이 동맹 유지를 위해 적절한 기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요구를 받을 수 있는데도 한국을 등 뒤에서 찌르는 격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울의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장관들이 연달아 들어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자정 넘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표정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강압이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국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니 정말 심상치 않았거든요. 한국 국회에서는 새벽까지 긴급회의가 이어졌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미국의 요구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존엄성을 팔아서 생존을 사지는 않겠다. 정말 강력한 어조였거든요. 서울에서의 제 경험을 떠올려 보니
이런 반응이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CNN에서 서울 특파원이 보내온 현장 리포트를 봤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었거든요. 미국 국기를 태우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술로 답하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자는 내용이었거든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협상 카드로 쓸 수는 없다. 미국이 돈을 원한다면 돈 대신 다른 걸 줄 것이다. 그게 뭔지는 곧 알게 될 거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는 3,5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생각도 없다. 대신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다. 현금이 아닌 프로젝트로 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거든요. 한국이 제안한 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인프라 등 한국의 핵심 산업 프로젝트를 미국 대신 다른 나라들과 진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즉, 미국이 돈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 공급망을 재조정해서 대응하겠다는 뜻이었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북유럽 고객사들과 원자력 추진 쇄빙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온은 유럽 전기차 생산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절반만 방향을 바꿔도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칠 것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전략을 분석하며 감탄했거든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에서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력이나 시위가 아닌 공급망의 지렛대로 갈취에 저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항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기술력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TV 진행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은 천재적입니다. 그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겠지만 우리 조건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것을 세상에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런 보고들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창의적인 대응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미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됐거든요. 동료 직원 하나가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떠난다면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무너질 거다. 전기차 생산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어. 또 다른 직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반도체야. 한국산 칩 없이는 미국 국방산업이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없어. 로키드 마틴이 한국 칩을 기다리는 꼴이 될 거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주 내내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식을 극찬하는 기사들이 연일 나왔거든요. 특히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학자 회의에서 나온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체스판에서 천재적인 수를 뒀다. 돈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에 기술과 공급망으로 맞선 것이다. 이런 전략은 역사상 처음 본다. 정말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체스 고수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실제 계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신 유럽 쪽으로 계약을 전환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독일 함부르크 항만공사와 50억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고객사와 진행할 예정이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말이죠. LG에너지솔루션도 폴란드 정부와 대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조지아주에 짓기로 했던 공장을 유럽으로 옮긴 거였거든요.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 반도체 연구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며칠 사이에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증시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5% 급등했거든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전략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였습니다. 특히 조선, 반도체,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 쪽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고성 기사를 실었거든요. 한국의 공급망 전환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미국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대체제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점점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상무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계약 전환을 실행한다면 미국 제조업 손실이 첫 해에만 1,20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보잉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산 특수강제 없이는 항공기 제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끊기면 전기차 생산이 3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럽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 토지 제공, 인프라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로테르담 항만공사가 한국 조선사들과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는 물류의 상당 부분을 한국 선박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연일 쏟아지자 미국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반응을 과민하다고 했던 언론들도 점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거든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동맹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한국의 대응은 예측 가능했던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계약 전환이 본격화되면 미국 GDP가 분기당 0.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연간으로 치면 1% 이상의 성장률 하락을 의미했습니다. 그 주말 동안 미국 기업들로부터 비상사태 같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번째로 받은 보고가 보잉사 관련이었거든요. 한국산 특수강제 공급이 중단되면서 15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계약이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잉 CEO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더군요. 한국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항공용 특수강제는 대체제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품질과 정밀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중국산은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일본산은 생산량이 부족했습니다. 유럽산은 가격이 3배나 비쌌죠. 보잉 관계자가 말하길 한국산 강제 없이는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포드와 GM에서 동시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춘 거였거든요. 디트로이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수만 대의 자동차가 공장에서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공급하던 메모리 칩이 없으면 최신 자동차의 전자 시스템을 완성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한국산 칩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포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 분기에만 20억 달러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테슬라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서 공급하던 배터리가 끊기면서 전기차 생산이 30% 급감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테슬라 생산 라인의 70%가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학 동기 마크에게서 받은 전화였거든요. 마크는 구글에서 클라우드 사업부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소피야, 우리 완전히 망했어. 한국 삼성에서 서버용 메모리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해왔어. 대체제를 찾으려고 몇 주째 뛰어다니고 있는데 불가능해. 중국산은 품질이 형편없고 일본산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든. 마크가 말하길 구글 임원들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시도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CEO가 직접 한국 삼성 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비서실에서 일정이 없다고 돌려보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애플에서 일하는 또 다른 친구 제시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했거든요. 팀 쿡이 한국 삼성 디스플레이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는데 한국 쪽에서 거절했다는 거였습니다.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80%가 삼성에서 나오는데 이게 끊기면 아이폰 자체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시카가 말하길 애플이 중국 BOE나 일본 JDI로 급하게 대체제를 찾고 있지만 품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였습니다. 색감, 밝기, 내구성 모든 면에서 삼성을 따라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마이크로소프트 상황이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SK하이닉스에서 공급받던 서버용 메모리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다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였습니다. 성능이 30% 떨어지고 가격은 2배나 비쌌거든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한국행을 검토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관세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급등하고 한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공급처를 변경하면서 물량 확보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에서 동시에 비상회의를 열었다고 했거든요. 한국산 메모리와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서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는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구글의 한 임원이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 전체의 위기다.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80%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왔는데 이 공급이 중단되면 아이폰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팀 쿡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거절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금요일에는 국방산업체들까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에서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첨단 미사일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거든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들이 대부분 한국산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긴급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우리의 국방 준비 태세가 1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관세가 오히려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고 한국 기업들은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을 전환하며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추가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의 반도체 연구센터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죠. 한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공장 앞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든 피켓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일자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관세가 내 일자리를 빼앗았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다음 주에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목격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거든요. 한국은 관세를 받아들이고 공급망을 전환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은 30% 감소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브라질 계약에 힘입어 전 세계 철강 수출은 45% 증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대미 반도체 수출도 20% 감소했지만 유럽과 동남아시아 판매는 50% 급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거든요. 반면 일본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앞서 미국에 보낸 550억 달러에 더해서 추가로 요구된 금액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게 특별 방위비, 농산물 수입 확대, 새로운 재정 보증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00억 달러 추가였습니다. 일본이 너무 쉽게 굴복하니까 미국이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24시간 만에 승인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 빚을 내서 미국에 갖다 바치는 거였습니다. 일본 내부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사회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엔화 가치는 급락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거리 인터뷰를 보니 시민들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 시민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워싱턴에 돈을 주고 국민을 굶기고 있다. 정부는 동맹에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희생하는 건 항상 우리 국민들이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국제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일본 정치인이 너무 깊은 구덩이를 파는 모습을 담은 만화를 실었거든요. 베를린 방송사들은 도쿄는 회복력이라고 부르지만 세계는 항복이라고 부른다고 조롱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가 한국은 굴욕을 지렛대로 바꿨다고 평가했거든요. 독일 평론가는 워싱턴은 벽을 세웠지만 서울은 다리를 세웠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그 주 목요일에는 더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받은 신규 계약 규모가 발표됐는데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브뤼셀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계약, 리야드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인프라 계약, 자카르타에서 50억 달러 상당의 방위 전자제품 계약까지 총 400억 달러가 넘는 신규 계약이 한 주 만에 몰려든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 로직칩, 메모리 모듈, 첨단 센서가 현대 산업의 혈류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3나노미터 이하의 노드를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나라도 이를 신뢰성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품질 문제로 늘 실패했고 일본은 기술은 있었지만 독립성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야망은 있었지만 효율성이 없었거든요. 오직 한국만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스페이스X에서도 문제가 터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복합 소재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라지면서 로켓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는 거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긴장된 이사회에서 뇌가 빠지면 로켓을 발사할 수 없다고 외쳤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도 비슷한 곤경을 겪었습니다. 네바다주 태양광 저장 프로젝트가 한국산 배터리 모듈 없이는 효율이 20%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손실액이 18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이 트럼프 협박 이전에는 세계 8위였는데 몇 달 만에 4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광고해준 셈이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전 8시까지 상황실로 오라는 지시였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제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거든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첫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했다는 거였거든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전부 철수하면서 62억 달러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증발했다는 보고였습니다. 텍사스 LG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책상을 치며 말하더군요. 이게 협상 전술일 줄 알았는데 한국인들이 정말로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 조지아 주지사가 화상으로 연결돼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빈 공장이 아니라
일자리를 약속받았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세금 감면을 해주고 노동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이제 모든 게 사라졌다. 일주일 만에 수천 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말이다. 오하이오 주지사도 비슷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우리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거든요. 국방부에서는 더 심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서 미사일 생산이 12개월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첨단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그때 재무부 장관이 가장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관련 사태로 인한 미국의 총 손실이 이미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계속 철수한다면 1년 내에 1,500억 달러 손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이제야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상무부 차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나라였어. 그들 없이는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모두들 일어서서 인사를 했는데 그는 대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한국 놈들이 왜 이렇게 버티는 거지?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 트럼프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고?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바꾸면 되잖아. 하지만 경제팀에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품질이 떨어지고 일본은 생산량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CIA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했어.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속 당하고만 있으라고.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인들을 직접 만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협상? 우리가 왜 협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초강대국이야. 그들이 굽혀야 하는 거지. 그 순간 백악관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와서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과의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였거든요. 그 긴급 성명이 발표된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건 사실상 경제단교 선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다우존스가 800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거든요. 특히 한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참담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계약이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 경제에는 호재가 된 거였습니다. 그 주 내내 백악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경제팀은 모두 반대했거든요.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국 따위가 뭔데 우리를 협박해? 절대 굽혀서는 안 돼.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일같이 들어오는 경제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의 타격이 심했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에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 중에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CNN에서 디트로이트 현지 리포트를 보니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화내고 노동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트럼프가 일자리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길거리로 나앉았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가 더 좋았어.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거였거든요. 특히 제조업 지역에서는
2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한국 경제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쏟아지는 주문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에 추가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3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공장을 2배로 확장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준 셈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광고해준 거였습니다. 그달 마지막 주,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요구한 3,500억 달러를 거부하고 대신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위협이 아니라 회복력과 신뢰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우리 없이도 살아갈 방법을 찾았고 오히려 더 번영하고 있다. 며칠 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백악관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곳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한때 한국을 압박하는 일에 참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돕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